강원도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약초마을은 봄이면 언제나 산나물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산으로 향했고 오후가 되면 더덕, 고사리, 두릅을 한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약초 채취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마을의 자부심이자 전통이었습니다. 한준호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산림청 특수 순찰대원으로 일하던 시절의 습관이 은퇴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창가에 서서 산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일과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은 늘 그랬듯 평화로웠습니다. 멀리 보이는 능선을 따라 이미 몇몇 주민들이 오르고 있었고 산 중턱의 약초밭에서는 김말순 할머니가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한준호는 작은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배낭 안에는 물통과 응급약품, 그리고 작은 쌍안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수 순찰대 시절 늘 챙기던 물건들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공식적인 순찰 업무를 하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산을 돌며 이상한 점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준호 어르신, 또 산행이십니까? 약초밭에서 일하던 김말순 할머니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앞치마에는 방금 캐낸 더덕 몇 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날도 좋은데 구석구석 돌아볼 생각입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매일 이렇게 산을 살펴주시니. 김할머니의 말에 한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산의 수호자라는 별명이 그의 존재가 마을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한준호는 주변의 약초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흔한지, 어디에 어떤 약초가 자라는지 그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특수 순찰대 시절의 경험이 그를 이 산의 전문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턱에 도달했을 때 한준호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며 그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특수 순찰대에서 동료들과 함께 불법 벌목꾼들을 추적하던 그날 갑자기 번진 화재로 젊은 동료를 잃었던 끔찍한 기억.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위험한 현장에 나서지 않기로 결심했고 결국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이쪽입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한준호의 귓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약초꾼인 그는 이날따라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르신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노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귀한 산삼이 자라던 자리가 파헤쳐져 있었고 주변의 흙은 마구 뒤집혀 있었습니다. 불법 채취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들어 밤중에 수상한 차량이 자주 다닌다는 소문도 있고. 한준호는 주변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20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날카로운 직감이 이상한 낌새를 포착했습니다. 발자국의 형태와 흙이 파헤쳐진 방식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둑이 아닌 조직적인 불법 채취의 흔적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한준호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다시 한번 마을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깊은 밤, 산자락을 타고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달빛 아래로 비치는 검은 승용차 행렬이 마을 진입로를 따라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량 5대가 마을 곳곳에 흩어져 멈춰섰고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무리지어 내렸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늑대 떼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고 마을은 그들의 존재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약초밭이 완전히 파헤쳐져 있었고 밭 한쪽에 자리 잡았던 작은 농막은 새카맣게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귀한 약초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거칠게 파헤쳐진 대지와 불타버린 농막의 잔해뿐이었습니다. 한준호는 현장을 조사하며 과거 특수 순찰대 시절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발자국의 깊이와 간격으로 보아 최소 10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흔적이었습니다. 농막 주변에 남은 담배꽁초들은 모두 같은 외국산 담배였고 이는 이들이 한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특히 불을 지르는 수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농막 구석구석에 기름을 뿌린 흔적이 전문가의 소행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비슷한 사건이 5차례나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협박에 그쳤지만 이제는 노골적인 폭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검은 승용차를 탄 남자들이 찾아와 약초밭 매입을 강요했고 거절하면 그날 밤으로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의 손자인 박민수는 일주일 전부터 보이지 않았고 소문에 의하면 도강우의 조직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시대가 변했다는 말이 은밀하게 퍼져나갔고 돈 앞에서 전통은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한준호의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선 것은 그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오랜 세월 어둠 속을 살아온 늙은 이리의 것이었습니다. 도강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겉보기에 세련된 사업가였지만 한준호는 그의 손등에 난 희미한 칼자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강우의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약초 수매권을 자신의 조직에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말에는 강요와 위협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한준호의 과거를 언급하며 20년 전 산불 사고를 꺼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급격히 변해갔습니다. 밤마다 검은 차들이 산을 오르내렸고 이른 새벽이면 어김없이 새로운 피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약초밭은 하나둘 황폐화되었고 저항하는 주민들의 농막은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공포가 커져갔고 일부는 이미 포기하고 도강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준호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에서 이따금 번쩍이는 불빛은 마치 20년 전 그날의 산불처럼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특수 순찰대 배지를 꺼내든 한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산을 지키겠다는 수호자의 맹세가 다시 한번 그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춘천 외곽의 한 찻집, 한준호는 20년 만에 재회한 옛 동료 정태식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순찰대 시절 그와 한 팀이었던 정태식은 이제 사설 경비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눈가에 난 흉터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도강우라고 했습니까? 정태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한준호 앞에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20년 전 산불 사건의 수사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특수순찰대가 쫓던 불법 벌목 조직의 명단과 사진들, 그리고 그들의 활동 기록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정태식이 가리킨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20살을 넘긴 듯한 청년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지금의 도강우와 똑같았습니다. 그는 벌목 조직의 막내였어. 하지만 그날 산불은 그가 지른 거였지. 한준호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정태식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도강우는 순찰대가 불법 벌목 현장에 접근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질렀고 그로 인해 젊은 순찰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도강우는 조직 내에서 입지를 다졌어. 과감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점차 세력을 키워갔지. 지금은 강원도 전역의 약재 유통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군. 정태식은 서랍에서 오래된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도강우 조직의 불법 행위를 추적해온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 그는 혼자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지금 와서? 한준호의 물음에 정태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강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날의 생존자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다고 해. 넌 이미 그의 목표물이 된 거야.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20해 전 그날 산을 태웠던 불길처럼 일렁였습니다. 한준호는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다른 생존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연락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곳곳에서 은둔하듯 살아가던 옛 동료들이 하나, 둘 모여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박상철, 정선에서 등산 강사로 일하는 김영민, 그리고 원주에서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이창호까지. 우린 이미 한 번 그자들에게 져줬어. 이번엔 달라야 해. 정태식의 말에 한준호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늙었을지 모르지만 산을 지키겠다는 결의만큼은 20년 전보다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한준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전우들과 함께라면 도강우의 위협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그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 햇살이 마치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폐교된 마을 초등학교 교실에 5명의 전직 특수순찰대원이 모였습니다. 칠판에는 산의 지형도가 그려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도강우 조직의 동선이 표시된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강우는 매주 금요일 밤 이 루트로 약재를 운반합니다. 이창호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경비업체가 한 달간 수집한 정보였습니다. 도강우의 조직은 마을 곳곳에서 수탈한 약재를 밤중에 대형 트럭으로 운반했고 그 길목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영민이 산악 지형을 설명했습니다. 등산 강사로 일하며 그는 이 산의 모든 지형을 파악해 두었습니다.
좁은 협곡과 숨겨진 샛길, 천연 동굴까지 도강우 조직이 모르는 지름길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이 지형입니다. 박상철은 격투 전문가답게 실전 훈련을 맡았습니다. 그의 태권도장 제자들 중 마을 청년 셋이 자원했고 이들에게 특수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도강우 조직의 폭력배들을 제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정태식이 수집한 정보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도강우 조직의 차량 번호, 조직원들의 동선, 심지어 그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까지 20년간의 추적이 만들어낸 정보망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도강우는 중국 바이어를 만납니다. 한준호가 최종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도강우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첫째, 마을 주민들이 평소처럼 약재를 수확하는 척하며 도강우 조직의 감시를 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빈자루만 나르는 것입니다. 둘째, 김영민이 아는 숨겨진 동굴에 진짜 약재를 숨깁니다. 도강우는 빈 창고를 습격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창호의 경비원들이 변장하고 마을 곳곳에 잠복합니다. 도강우 조직의 차량이 들어오는 순간을 감시합니다. 넷째, 박상철이 훈련시킨 청년들이 첫 타격을 가합니다. 도강우의 부하들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정태식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습니다. 20년 전 산불 사건의 증거와 함께 경찰에 넘길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준호가 도강우를 직접 상대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정의를 보여줄 때입니다. 작전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빈자루에 잡초를 채워 무게를 맞췄고 김말순 할머니는 약재 보관 창고를 비웠습니다. 한준호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김영민과 함께 동굴로 가는 은밀한 통로를 확인하고 함정을 설치할 지점을 점검했습니다. 좁은 협곡에서는 아무리 많은 인원도 한 줄로 늘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도강우를 제압할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이창호의 경비원들은 이미 마을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부로 변장하고 밭일을 하는 척하며 도강우 조직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특수 순찰대 출신다운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박상철이 훈련시킨 청년들은 마지막 실전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재빠르게 이동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이제 프로 수준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정태식은 숨겨둔 카메라를 점검했습니다. HD급 야간 촬영이 가능한 최신 장비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증거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준호는 마지막으로 특수 순찰대 배지를 매만졌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20년 전의 한이 이제 풀릴 때가 온 것입니다. 금요일 밤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는 차량 행렬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벤츠 세대가 선두에 섰고 그 뒤로 무거운 짐을 실은 1톤 트럭 2대가 뒤따랐습니다. 협곡 입구 바위 그림자에 숨은 한준호의 손에는 전술봉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창고에 도착한 도강우의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중국 바이어와의 거래를 앞두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창고 문을 열자마자 그 오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잡초 뭉치와 빈자루뿐인 창고 안에서 썩은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도강우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나왔지만 그 소리는 산중턱을 울리는 폭발음에 묻혔습니다. 사전에 설치된 연막탄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하얀 안개가 차량들을 뒤덮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쏜살같이 튀어나왔습니다.
박상철이 훈련시킨 청년들의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태권도 고단자의 발차기가 첫 번째 조직원의 턱을 강타했고 연이은 발차기가 두 번째 조직원의 가슴팍을 파고들었습니다. 피를 흩뿌리며 쓰러지는 부하들 사이로 제3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창호의 경비원들이 사방에서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도강우가 권총을 꺼내들었지만 그 순간 산중턱 곳곳에 설치된 투광등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강렬한 빛에 눈이 멀어 도강우는 제대로 된 조준도 하지 못한 채 협곡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함정이었습니다. 좁은 협곡에서 한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강우의 총구가 불을 뿜었지만 20년 특수 순찰대의 경험이 만들어낸 한준호의 움직임은 총알보다 빨랐습니다. 그의 전술봉이 번개처럼 도강우의 손목을 가격했고 권총이 땅바닥을 구르며 떨어졌습니다. 20회를 기다린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준호의 첫 번째 주먹이 도강우의 안면을 강타하자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진 발차기가 그의 복부를 파고들었고 도강우의 몸이 공중으로 떴습니다. 마지막 일격은 특수 순찰대 시절 배운 필살기였습니다. 회전하는 한준호의 발이 도강우의 머리를 강타했고 그의 몸이 협곡 바위에 처박혔습니다. 정태식의 카메라가 이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20년 전 산불 사건의 증거와 함께 오늘 밤 벌어진 불법 무기 사용과 마약, 거래 정황까지 모든 것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특공대가 현장을 장악했고 도강우의 조직은 순식간에 와해되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산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피 묻은 전술봉을 닦아내며 한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 전 산불로 숨진 동료가 이제야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특수 순찰대 배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늦가을의 아침 햇살이 산자락을 비추는 가운데 한준호는 여전히 그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매일 아침 산을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더 이상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강우 사건 이후 반년이 지난 지금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옛 폐교는 산림약초연구소라는 새 간판을 달고 태어났습니다. 한준호와 전직 순찰대원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이곳에서는 전통 약초, 재배법과 현대 농업 기술을 접목한 연구가 한창이었습니다. 정태식은 그의 정보망을 활용해 해외 바이어들과 정당한 거래 관계를 맺었고 이창호는 연구소의 보안을 책임졌습니다. 박상철은 젊은이들에게 무예를 가르치며 산림순찰대 양성에 힘을 쏟았고 김영민은 등산 전문가답게 약초 채취의 안전교육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젊은이들의 변화였습니다. 한때 도강우의 유혹에 넘어갔던 박노인의 손자 민수는 이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전통 지식을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그의 열정은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고 연구소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약초밭은 이제 교육장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이곳에서 젊은이들에게 약초 분별법을 가르쳤고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지혜는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불에 탔던 농막 자리에는 아담한 온실이 들어섰고 그곳에서는 사계절 내내 귀한 약초들이 자라났습니다. 특수 순찰대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도강우의 체포로 20년 전 산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순찰대의 희생은 재평가받았습니다.
산림청은 공식 사과와 함께 순직 대원들을 위한 추모비를 세웠고 한준호와 생존 대원들은 명예 순찰 대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약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불법 채취와 난개발의 위험으로부터 자연을 지키면서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범 사례로 꼽혔습니다. 각지에서 찾아오는 견학단들에게 한준호는 늘 같은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산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우리는 그저 지킴이일 뿐이라고. 늦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산자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곧 겨울이 오겠지만 이제 이 마을에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약초밭에 새순이 돋아나는 봄이 오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준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산을 순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발걸음에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고 그가 지나는 길마다 평화가 꽃 피어났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새벽 5시 스카이뷰 타워 경비실의 불이 켜졌습니다. 김만섭은 낡은 점퍼를 여미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30층짜리 프리미엄 오피스텔의 야간 경비가 그의 일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의점 도시락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CCTV 모니터 불빛이 만섭의 피곤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73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꼿꼿한 자세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새벽 시간 건물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가끔 택배 기사들이 물건을 놓고 가거나 야근한 직원들이 피곤한 발걸음을 옮기는 정도였습니다. 작은 수첩에 야간 순찰 일지를 적었습니다. 지하 3층 주차장의 깜빡이는 형광등, 15층 공용 화장실의 누수, 25층 비상구 센서 불량. 다른 경비원들은 대충 넘기는 일이지만 만섭은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건물이 조금씩 깨어나는 아침 7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만섭은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로비 중앙에서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간혹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인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켜보세요.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화려한 원피스 차림의 여성이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1502호 정유진은 고급 백화점 VIP 매니저였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까만 선글라스 아래로 붉은 입술이 불만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경비원님, 내 택배는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 경비들은 왜 이 모양인지. 지난달에도 이러더니.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봐야겠네요. 정유진은 코웃음을 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 때문에 지난달 김경비는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택배를 제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결국 해고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입주민들은 그녀를 피해 살짝 비켜섰습니다. 청소 담당 이명숙이 커피를 건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만섭 씨만 남으셨네요. 다들 견디다 못해 그만두시고. 만섭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분리수거장 정리, 주차장 순찰, 택배 분류까지.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일하는 내내 시선이 책상 위 봉투로 향했습니다. 다음 주면
해외에 사는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오전이 깊어갈수록 건물은 분주해졌습니다.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방문객들의 출입도 잦아졌습니다. 방문자 등록대장에 이름을 적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하고 CCTV로 각 층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오가 되자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직원들이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만섭은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반찬은 단출했지만 그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오후 택배차가 도착했습니다. 수십 개의 택배를 분류하던 중 1502호 택배가 눈에 띄었습니다. 프랑스 배송이라 적힌 고급스러운 상자였습니다. 어머, 드디어 왔네요. 하필 그때 정유진이 나타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 돌아오는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걸 왜 이제 주시는 거죠? 아침부터 있었잖아요. 방금 도착했습니다. 또 변명이세요? 어제도 그러더니. 이러니까 여기 경비원들이 자주 바뀌는 거 아니에요? 돈 받고 일하시는 거면 제대로 하셔야죠. 만섭이 해명하려 했지만 정유진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죠? 네, 1502호인데요. 이 경비원님도 지난번처럼 조치 좀 취해주세요. 네, 전에 말씀드린 그분이요. 나이 많으신 분.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섭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상 위 청첩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수트를 사러 가야 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 허름한 차림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정유진과 마주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백화점 VIP 라운지, 그곳에서 그녀의 고객 응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답답해졌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는 평일 오후에도 손님이 많았습니다. 정유진은 가장 큰 VIP룸 앞에서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직원이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을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김만섭이었습니다. 그는 출근 전 잠시 시간을 내어 백화점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들 결혼식 청첩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만섭을 향했습니다. 그의 허름한 차림새는 명품관의 호화로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진열된 수트 한 벌의 가격이 그의 몇 달치 월급과 맞먹었습니다. 정유진이 고객 응대를 멈추고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 오피스텔에서 보이던 그 거만한 태도 그대로였습니다. 만섭은 묵묵히 정장 진열대를 바라봤습니다. 브리오니의 새 시즌 제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트의 섬세한 바느질 선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옷감의 질을 가늠하는 그의 눈길은 전문가와 다름없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보안 요원을 부르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따가운 시선이 모여들었습니다. VIP 라운지의 고요한 공기가 불편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섭은 브리온이 수트를 가리켰습니다. 정유진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500만 원짜리 수트였습니다. 경비원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매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유진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보안 요원을 부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깊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백화점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매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유진도 황급히 인터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십니까? 김 회장님 아니십니까? 회장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만섭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사회 안건 중에 백화점 지분 매입건도 있었는데 회장의 말에 매장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정유진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만섭은 여전히 묵묵히 브리오니 수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결같이 차분했습니다. 회장이 직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정유진은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우리 백화점 최대 주주신 분을 이렇게 모시면 되겠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정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매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VIP 라운지의 고요함이 깨졌습니다.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정유진이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김 회장님, 오늘 이 매장 직원들 처우는 제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택배를 분류할 때처럼 담담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 결혼식에 입고 갈 수트가 필요할 뿐입니다. 만섭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의 말에 매장은 다시 한번 정적에 빠졌습니다. 회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그토록 무시하던 경비원이 알고 보니 백화점 최대 주주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머릿속을 하얗게 비웠습니다. 정유진은 사장실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VIP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이 순식간에 보고됐습니다. 백화점 최대 주주를 모욕한 일은 순식간에 이사회까지 전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유진은 힘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실 안에는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일제히 굳어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권고사직서였습니다. 정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만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평소의 낡은 점퍼가 아닌 고급스러운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으십시오. 만섭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부동산 재벌의 자리를 지켜온 사업가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정유진 씨. 만섭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했던 모욕적인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만섭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정유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인사팀장 앞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권고사직서였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만섭이 서류를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휴지통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간 우리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일하세요. 그곳에서 배운 다음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정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카이뷰 타워 경비실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유진이 경비 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은 사라졌고 단정한 운동화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 정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지난날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청소부 이명숙이 그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날, 정유진은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주차 관리를, 셋째 날에는 택배 분류를 배웠습니다. 빗자루를 쥐었던 손에 굳은 살이 박혔고 쪼그려 앉아 일하다 보니 다리에 알이 베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그녀는 출근하는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전에는 무시하던 바로 그 인사였습니다. 이제는 그 인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날, 그녀는 만섭과 함께 야간 순찰을 돌았습니다. 한밤중에 불 켜진 사무실을 보며 야근하는 직원들의 고단함을 이해했습니다. 주차장 구석에서 잠든 택배기사의 차를 보며 세상의 이면을 보았습니다. 정유진 씨.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만섭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VIP 라운지로. 정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모든 일에는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경험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 대연회장에는 사업가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만섭은 브리오니 수트를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백화점 회장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뒤로 정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VIP 고객 총괄 매니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경비 생활은 그녀를 변화시켰고 더 나은 관리자로 만들었습니다. 오셨군요. 만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스카이뷰 타워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부 이명숙, 관리소장, 다른 경비원들까지.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캐나다 최고의 병원장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계의 실세가 경비원으로 일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닌 그가 하는 일에 대한 태도에 있다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정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만섭은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브리오니 수트를 입은 채였습니다. 책상에는 평소처럼 순찰 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계속 여기 계실 겁니까? 이명숙이 물었습니다. 네. 이게 제 일이니까요. 만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카이뷰 타워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건물이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지켜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유진이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섭은 평소처럼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옷장에는 브리오니 수트가 걸려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경비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경비원 김만섭입니다. 그의 대답은 변함없이 단순했습니다.
택배를 분류하고 주차를 정리하고 야간 순찰을 도는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다만 이제는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스카이뷰 타워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배웠다는 것입니다. 한 달 후 백화점 VIP 라운지에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유진이 만든 규정이었습니다. 스카이뷰 타워도 달라졌습니다. 경비원들의 처우가 개선됐고 직원 휴게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명숙의 청소 용역비도 2배로 올랐습니다. 모두 만섭의 지시였지만 여전히 그는 경비실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섭의 경비실에 백화점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만 본사로 오시죠. 이사회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CC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니까요.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과 자부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정유진은 매일 아침 경비실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입주민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압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항상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만섭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브리오니 수트는 옷장 속에 걸려 있었고 그는 낡은 경비 제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제복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은 더 이상 그를 경비원이라고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만섭은 여느 때처럼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그의 눈에 비쳤습니다. 스카이뷰 타워는 여전히 그의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소유의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이곳은 그가 지키고 싶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담긴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이명숙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만섭은 평소처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순찰 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은퇴하실 때가 되지 않으셨나요? 이명숙이 물었습니다. 만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천억 대 재산의 소유주이자 백화점 최대 주주였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경비실이 가장 편한 자리였습니다. 밤이 되자 스카이뷰 타워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섭은 CCTV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으로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브리오니 수트 대신 경비 제복을 입은 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삶이었고 또한 그가 사랑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